평소에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이지만 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또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죠? 스포츠 모드로 갔을 때는 사실 이게 처음에 느낀 거는 마치 이제 그 뭐랄까요? 링컨 브랜드의 뭐 컨티넨탈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떤 그 태생적인 부분 뭐 플랫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왔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 하체에서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뭐 김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좀 장거리 시승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과연 럭셔리 브랜드인가 이런 느낌도 약간 들었었는데 주행을 하면 할수록 이 차가 가지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엔지니어들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안락한 럭셔리를 주면서도 달릴 때는 굉장히 후쾌하게 달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둘 다 만족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담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 탔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이거 뭐 저희 뭐 스태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그냥 비싼 아우디, 그렇죠. 가죽을 바른 아우디, 금속을 바른 아우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타면 탈수록 첫날 탔을 때, 둘째 날 탔을 때 계속 느낌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차가 보여주고자 하는 점들, 내가 정말 이 슈퍼리치는 아니지만 내가 추구하는 차는 좀 작고 성능 좋은 차인데 이런 차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주세요. 네? 뭐 이제 벤틀리도 고민이 클 거예요. 올해부터 유럽이 이제 배출가스 규제를 강력하게 그쵸.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작년에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뮬산을 단종을 했죠. 네. 그거는 결국 195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롤스로이스 벤틀리의 6.75리터 엔진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작년에 나왔던 컨셉트카가 100 EXP GT라는 차죠. 그 차는 전동화 모델로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럭셔리함을 보여주기 위한 벤틀리의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래이긴 한데, 자, 고급차라고 하면 사실 상징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이고, 그 엔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12기통 엔진이잖아요? 예. 그 측면에서 볼 때 전동화 어울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 그러니까 모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이 2015년에 디젤 게이트로 아주 망신당했기 때문에 네. 이미 폭스바겐 그룹 경영진들의 생각은 좀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100 EXP GT는 이미 전동화로 갔고 향후에도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폭스바겐 그룹의 판단입니다. 제가 작년에 세일즈 담당 임원을 만났을 때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탄소 중립 공장으로 만들었고 탄소 중립 전체 생산 과정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 결국은 뭐 아무리 이렇게 비싼 차라고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배출가스 관련한 부담금을 내면서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어쨌든 폭스바겐 그룹은 이제 명쾌하게 철학이 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올드보이들은 V8, W12, V12의 그런 강력한 성능을 가진 내연기관을 좋아하지만 지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프리우스를 타고 지금 테슬라를 타는 친구들은 이런 쾌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는 아직 이동현 팀장님보다 1년이나 어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세대 차이겠죠. 자, 근데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 뒤쪽에서 승차감은 어떠셨어요? 뭐 일단 시트가 주는 안락함은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속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다. 럭셔리 브랜드답게 벤틀리답게 편안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티어링 휠이 과도하게 예민하다 보니까 앞에서 흔들리는 느낌들이 뒤에도 좀 전달은 돼요. 그래서 약간 미묘하게 기분 나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락함이나 그런 승차감을 크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여담이지만 간략하게 이제 이 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발진 가속 성능이 사실은 대단합니다. 이 사운드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만족감 보여줬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V8 버전이 4.5초의 제로백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저희가 실측을 했더니 그거보다 짧게 나왔어요. 폭스바겐 그룹이 포르쉐에서 그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포르쉐가 실제로 제시하는 숫자는 정말 이 최악의 조건에서의 숫자고 그것보다 빨리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죠. 이번 벤테이가 특히 뭐 런치 컨트롤이나 이런 부가적인 기능 없이도 없는데도, 그런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봐야 될 얘기가 사실 일반인들이 살만한 차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슈퍼리치들은 과연 이 차를 사야 되느냐,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김 PD는 뭐 이런 차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일단 저는 크고 무거운 차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전장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4.5, 6m 이상 되는 차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해치백을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차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 차를 타고 있을 때 보여지는 것, 왠지 이 어깨 뽕이 살짝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허세? 네. 저는 그게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좀 동의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 같지만 이 차가 가진 가장 큰 가치는 엠블럼입니다. 그러니까 벤틀리를 탄다는 그런 느낌, 그게 주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럭셔리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SUV를 만드는 이유가 그간에 세단을 탔던 고객들을 새로운 선택지를 준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포르쉐 카이엔이나 BMW X5 뭐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이 브랜드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춘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차가 모자란 점도 많고 재미있는 개성도 강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SUV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 엠블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순수하게 차량이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나 질감적인 느낌만 놓고 본다면 저 아까도 사실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할 때 드렸지만 저는 2억 원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보는데 대신 소재가 보여주는 고급화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재를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다가 그렇죠. 만든 거라면 뭐 가치가 더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공을 들였다는 점, 그래서 그런 가치, 그러니까 자꾸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가치에 대해 인정을 하면 1억이든 2억이든 돈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그 럭셔리 브랜드들이 과거에 비하면 차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은 작년에 그렇죠. 보면 롤스로이스가 5,500대가 넘었고 벤틀리가 11,000대 정도를 팔았는데 우리 빼곤 다 부자야. 예. 과거보다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그 대량 생산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벤틀리에서는 벤테이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고 수치로 봐도 작년에 35% 정도 전년 대비 성장을 했으니까 뭐 브랜드로서도 그리고 이런 차에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고객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차이면 틀림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더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올해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변경되는 것들이 대강은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큼은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도 어쨌든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정밀 맵까지 들어오려면 수입차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는 원래 차를 자주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들기도 4세대 하고.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2년 동안 같은 차로 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페이스리프트도 하고 새로운 전자장비를 넣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건가? 그쵸. 그렇죠. 여기서 5천만 원 더 오른다고 해서 이 차의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오늘 만난 벤테이가 사실 이제 고급 SUV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고, 자, 이 차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쨌든 이 차가 가진 매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엠블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없이 다 거지 같은데 엠블럼 하나 좋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미니도 이 엠블럼 비슷하고 제네시스도 비슷하고. 근데 이 차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외로 처음에 딱 타면 일반 차 많이 안 물어보신 분들이 보면 뭐가 그렇게 다르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허세다. 좀 장거리 운전을 해보시고 차를 좀 더 느껴보시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숨은 매력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일단 여기 배지 있죠, 배지. 배지. 그럼 결국엔 배지가 배지네, 이게- 배지네. 배지가 중요해요. 배지가. 네. 왜냐면 이 가격에 지금 너무 차들이 많아. 컬리넌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슷한 가격에 뭐 우르스, 무슨 DBX 이런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직접 차를 보시고 이 차의 역사나 이 차가 가진 개성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차가 가진 매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가격 대비 뭐 가치가 떨어지는 차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 차가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처럼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특성들을 곳곳에 잘 숨겨놓은 매력 있는 SUV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기능성만으로 놓고 본다면 포르쉐 카이엔 쪽이 낫고 오히려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우디의 Q7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나 접근성도 높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에르메스 벌킨백 같은 게 정말 어떤 뭐 실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아서 선택되는 건 아니거든요. 컬러도 약간 에르메스 컬러인데 이거. 그래서 은근슬쩍 갖다가 끼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와 같은 고급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남들도 그걸 인정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보여지는 가치. 이제는 SUV 시대죠. 아무리 김 PD가 SUV를 싫어해도 사람들은 SUV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일반인들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네. 슈퍼 리치들 사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최고급 차에서 적용된 다양한 기술들이 이런 대중 브랜드라든지 이런 양산 브랜드로 또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 고객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차는 뭐 하실 거예요? 다음 차, 우리 좀 포터 일렉트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건 두고 보시죠. I'm just trying to lose myself. I know that I just can't trust you, but you know me like no one else. You know me like no one else. 그래서 뭐 로또 당첨되면 이 차 사실 거예요? 안 사요. 왜요? 저 해치백 살 거예요. 911. 포르쉐를 좋아하는데 저는 카이맨을 좋아해서. 같은 집안이니까 뭐 아예 달라요. 저는 벤틀리에서 뭐라고는 안 할 텐데. 911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생겼어요. 정말이야? 아, 진짜, 진짜로요.